바른정당. 네. 9명이 탈당을 하겠다는 거죠? 그 주호영 의원은 탈당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뭐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가?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뭐에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다만 네. 뭘 정리하고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지금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당의 예. 공식적인 역할. 당이 아직 완전 해체된 것도 아닌데 예. 이거 버리고 가면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권한대행이기도 하고.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지 진성당원이라든지 그 주호영 밑에 딸려 있는 그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근데 조금 때문에 더 이제 냉정하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모아서 함께 나갈 하기 것이냐. 위해서 예. 본인은 좀 후발대 개념으로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럼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다 보니까 예. 바른정당의 그 기호를 달고 나갔을 때에 지역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기초위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당선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뭐 권한대행을 보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바른정당에 있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한다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함께 나간다는 거 그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주호영 보고 바른정당 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바른정당에 와갖고 원내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니까 당대표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들하고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주호영 보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님이 정치를 한다, 큰 예.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정봉주 의원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데 힘 있는 그건 구실이고 예. 어찌 그렇죠. 보면 더 많은 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들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나갈 때는 바른정당에 소속해 있는 위원장들, 기초 광역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시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보단 당장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조금 더 얻어내야 될 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천도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뭐 현역이든 또는 예. 뭐 당협위원장이든 다시 이제 복당을 했을 때 기존의 자유한국당도 다 있잖아요. 다 예, 있죠. 지역 당협위원장이고 다 예.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예. 배려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약간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겠죠. 이런 거겠네요. 뭐냐면, 너네 탈당해서 와라. 바른정당,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러겠죠. 무슨 특별한 보장이 없이 그냥 와라. 결국 너네 바른정당 안 돼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고 싶지만 또 가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가갖고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 지역구도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구당 위원장이 생겼거든요. 이런 거 다 정리해줘라 너네가. 그럼 우리를 영입하듯이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이 예. 홍준표 대표에게 아마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처음에 요구를 한 거죠. 당대당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분 인정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정리 문제도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또 서청원 변수도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제 더군다나 또 바른정당 내에서 또 이 끝까지 또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모양새가 많이 좀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이제 복당은 하나. 예. 하지만 나머지 좀 잔류를 좀 일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좀 하도록 협상해서 몸값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의미가 전 크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점에서 예.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통합파 입장에서도 자강을 한 이후에 선거 직전에
통합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마치 뭐 다 포기하듯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그, 그거는요. 예.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아니, 잠깐만 생각해요. 일단 예.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서로 견해가 틀리면 볼펜들이 있어요? 볼펜 던져요 일단. 아니 뭐 컵도 있습니다. 던지려고 안 먹으면. 휴대폰은 비싸서 못 던지고요. 그렇기 휴대폰 때문에 휴대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이 의원이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럼요. 홍준표 대표와 분명히 모종의 어떠한 이야기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모종의 이야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선거의 공천권. 맞습니다. 그런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9월 달부터 통합을 이야기한 이 시나리오대로 이것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의원들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플러스에서 한 가지를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시겠어요? 홍준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몰라요. 홍 대표가 만약에 예.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서 올 연중에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초에 나거나 이제 빨리 날아간다. 예, 그렇게 해서 낙마했을 경우에 그때 본인이 당권을 쥐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최고의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빨리 그러니까 본인을 비롯해서 핵심이라도 일단 가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일단 적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는 어찌됐건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명분도 제대로 안 갖춰졌고 당대당 통합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그림도 많이 좀 어그러져 있고 예.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신속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품격 시대, 바른정당의 분당, 탈당과 자유한국당의 입당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이정훈 평론가, 그다음 김남국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토론하는 와중에도 문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400. 짧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공짜는 아니고요. 돈 받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변호사니까. 네, 네. 이게 지금 당 얘기하면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갖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네. 1심에서는 유죄가 됐다. 유죄가 나왔고, 네. 2심에서는 무죄. 네. 그러면은 대법재판이 언제쯤 있을까요? 그걸 정치적으로 네. 지금 김명수 대법관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요거를 여당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판 일자를 조정하거나 이런 짓은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대법이 개혁의 칼날을 빼든 건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정 순서대로 가면 지방선거 전에 할까요? 그 이후에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대법은 시간이 거로 없잖아요. 생각되는데요. 대법은.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법원에서 네.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과거의 대법원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보든 뭐 보수든 어떠한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든 민감한 사건은 굉장히 조금 들고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로. 예, 선거 이후로. 특히나 선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거 기간을 피했었고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있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선거가 있은 가까운 시일 이내에도 발표를 안 하고 선거가 있은 한참 뒤에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어떤 사건도 사실상 그 선거 이전에 미리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이후로는 또 얼마나 될 이게 것이냐. 뇌물죄인가요? 예, 뇌물죄가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경남지사 선거를 할 때에 송환종 지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뇌물이면 그러면 형이
5년 이상이 네, 5년 이상 특가법에 따라서 5년 이상인데 지금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1심과 2심에서 나왔던 증거의 증명력이라든가 가치 평가를 좀 달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돈을 전달했던 사람은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홍준표 의원실의 쇼파 배치가 어땠다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나요, 진술이? 진술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했다는 사람의 그 진술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이 일치했고요. 다만 진술 그 장소와 그다음에 뭐 운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완전한 측면이 있었고 떨어지게. 근데 사실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4년 전의 일을 어떻게 명확하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실을 자꾸 막 매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쇼파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하는 경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어느 시점이라든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것인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것도 본인도 이것에 연루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아무런 어떤 억하심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이런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아마 대법원에서 조금 달리할 것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실은 좀 증언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무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뇌물인 네.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뇌물은 준 사람의 그 발언,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뭐 녹음을 해놨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신빙성인데 일부러 이걸 둘이 어느 정도 짜웅이 돼갖고 둘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갖고 살짝 이것을 저 양반에게 뇌물 줬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진술을 번복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화장실 왼쪽에 있는 실제는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고 소파가 정면에 있었고 소파에 앉아서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장실이 오른쪽이었었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진술의 신빙성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신 말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진술을 안 바꿨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증언 내용을 바꿨다라고 신문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승모 전 그 부사장이 증언을 살짝 그렇게 바꾼 부분이 결정적으로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윤승모 이분은 또 서청원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 서청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하고 뭔가 통화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지. 그래서 이제 그 녹취 내용이 있고. 예, 불거져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일단 그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계속 조금만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대법원이 예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뒤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뭐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내년 지방선거 치르는 데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재판을 뒤로 쑥 밀어버리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그랬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일단 그 신임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그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도 희박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개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이전에 이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그 초 정도에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이 돼버리게 되면 유죄 판결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대법원 판결이 일단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아마 친박계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일단 대표직 사퇴하라고 아마 이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때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그때를 노리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인데 그건 관심 있어요? 당연히 관심 있죠. 그래요? 난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대권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묻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포기 안 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관심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무관하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는 의미 있네요. 당연히 의미. 관심은 없는데 의미는 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바른정당 잔류파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달라 그래 자기들한테는.
뭐 자주파. 이제까지는 자강파. 자강파. 뭐 얘기를 했죠. 자주파는 예. 저쪽 위에 있잖아. 자강파. 뭐라 그래요? 이제 자강파 입장에서는 남은 선택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남아있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을 봤더니 유승민. 몇 명 남더라도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할 것. 가고자 했던 길이 그 바른정당의 분화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 그러니까 자기네가 중도 전대를- 개혁을 이제 하려고 예. 했던 것들은 그대로 그 길을 가겠다는 거니까 당장 있는 이제 전당대회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치르고 예. 대표 체제 이제 새로 구축한 다음에 어찌됐건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했던 이야기는 상기하기 위해서요. 네. 선도 탈당파가 남경필, 김용태였었죠. 예. 김용태 이번에 돌아갔죠.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강파도 결국에 남아있는 거는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전대, 당장 목전에 앞서 있는 전대는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강파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길을 놓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의 지금 통합의 불씨는 이미 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국민의당과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그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완전히 또 선을 끊었느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갖고 그 바른정당에서 9명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보수의 어떤 개혁,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른정당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연대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유한국당과의 끈도 지금 끈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당장은 전대를 치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멀리 봤을 때에는 자유한국당과의 그 끈도 완전히 닫아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예. 언급하신 김용태, 남경필 이 두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남경필도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약간 이제 절충안을 내놓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합전당대회 치러서 당대당 통합을 이제 해석하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미 마음은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 복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 간판 가지고는 이기 어렵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당적을 일단 다시 원위치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고요. 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른정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지방선거 치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보수의 대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건 겉으로 크게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는 작은 정치, 본인들의 선거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그런 본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인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 자기의 그럴 이해를 수밖에 중심으로 없죠. 움직일 네,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 명분과 자신의 어떤 작은 이익과 작은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정말 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대의 명분, 국민들이 원하는 민의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작은 변호사님, 정치인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한다면 선거를 자기 선거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하면요 채널 돌려요. 시청자들이. 이렇게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 해? 뻔한 거짓말인 줄 아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아니 그런 교과서에 있는데 대의명분을 위해서 뛴 정치인들이 누가 있어요? 몇 정봉주 씨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아니 실제로 이런 걸 보면서 이종훈 평론가님, 아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 진정한 품격 시대는 솔직해지 고품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 정말 대의명분과 실리사에서 이분처럼 대의명분과 실리사에서 고민하고 결국 대의명분을 그 선택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동쪽에서 해뜹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의명분을 선택하는 순간조차 이익의 합체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그것도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공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번에 가는 게 무슨 정치적 대의명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아니에요. 탈당할 때 내세웠던 그 이를테면 그 목표가 예. 달성이 됐냐는 거죠. 달성이 안 됐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지난번에 탈당의 사유. 예.
가 사실은 이제 친박계 정리였잖아요. 친박계 정리 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아무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명분이 그래서 안 그 맞는 두 분 거죠. 정리될까요, 안 될까요? 정리 안 되죠. 정리 안 하는 거로 이미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간에도 그렇고 또 막 싸우다 막 싸워서 구경하려고 했더니 둘 다 없어졌어요. 네,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등거리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에 있으면서 서청원 의원하고 그 친박계, 서청원 의원 뒤에 있는 친박계하고도 협상을 하고 동시에 이쪽으로는 김무성 의원을 이제 매개로 해서 이쪽 바른정당 통합하고 또 협상을 하고 그 등거리 협상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거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리하는 선에서 일단은 이쪽에 복당 다 한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리하는 선에서 나머지 두 의원 그냥 네. 문제는 펜딩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법안 계류시켜서 그냥 저 회기 지나고 나면 끝나는 거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그냥 원내대표 계류시킨 권한이다. 상태에서 그냥 끝까지 가서 그냥 이거 흐지부지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두 의원 안 내쫓겠다는 거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 선에서 이미 타결을 거의 지금 본 거 아닌가. 합의를 다 봤다 이미.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평론가님하고 생각합니다. 약간 다른 견해인데요. 그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은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박계까지 정리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장에 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당을 장악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나중에 통합파가 돌아와서 당내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친박계를 정리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큰 그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에 나왔던 그 친박계에 대한 굉장히 거침없는 목소리를 보게 되면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은 결국에는 저는 변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수가 바로 녹취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녹취록 자체가 없었다. 그냥 진짜 그냥 블러핑에 불과했으면 이런 게 불가능했을 텐데 지금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가지고 있다라고 아예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청원 의원의 이 협박이 어느 정도 먹혀가지고 처음에는 친박계까지 청산하려고 했던 그 수순에서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만 정리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친박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할 의사가 이 홍준표 대표에게는 별로 없었다라고 전 전제를 해요. 다만 그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렇죠.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명분을 줬던. 그렇죠.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선에서 그런 정도의 친박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뭐 친박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보수도 꽤 많잖아요. 예. 그런 이제 민심을 고려를 해서 이제 친박을 계속 겨냥을 해서 뭐 공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긴 했으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진심 확인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 두 사람 그 그러니까 제명처리가 아니고 그 당원권 정지시킨 것을 다 원위치시킨 게 홍준표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대표는 이미 그때부터 친박계하고는 동거 체제로 갈 생각을 이미 했다. 다만 이제 친박계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선 친박계가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박계를 좀 적절히 제어해주면서 본인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뭔가의 위치를 원했던 것 같고 김무성계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균형을 좀 맞추고 본인이 그 위에 설 그런 구상으로 계속 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을 제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네. 얘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정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태도를 보면 그랬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대선 후보 시절에는 어찌되었건 친박계의 지지를 얻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당을 꽉 장악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대표의 입장 그리고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친박계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당 대표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썰 때부터 친박계를 굉장히 세게 공격하겠다라고 아니, 근데 친박계를 보이고요. 공격하는 거,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남국 변호사님. 아니, 네. 왜냐하면 친박계를 공격을 해. 그래서 나가라. 이제 필요 없다. 그 친박계가 야, 너 대선 때 그렇게 우리 친박을 이용하더니 그때 화장실 가기 전이고 지금 화장실 갔다 오지 않았냐. 여기까지는 김남국 변호사 얘기가 내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청원 의원이 카드를 흔들었어요. 쇼단을 딱 쳤어. 야 이거 봐 이거. 녹취록이 있거든.
녹취록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예. 친박계를 청산하는 쇼맨십만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본인 재판에 매우 치명적인 이 녹취록이 드러나는 것까지는 막았을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친박계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본인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친박계하고 사생결단 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다가 녹취록이 나오면서 드러나니까 야 이거 녹취록 드러나면 난 이제 재판까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재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이 드러나면 본인의 입지가 사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처음에는 친박계와 한번 부딪혀가지고 정말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녹취록이 드러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는 후퇴했다. 예. 후퇴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애초부터 내칠 생각이 그러면 별로 제가 없었다. 질문을 드리면 예. 왜 녹취록 그런 치명적인 녹취록이 드러나게 놔뒀는가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놔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박계하고 아니 이종훈 평론가 네. 살짝 수정해갖고 양수겸장 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좋고 아니어도 대충 명분만 주고 좀 주저앉으려고 들었던 양수겸장을 치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조금 좋고. 수정했어요? 예, 조금 더 수정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자기네들이 질문이- 자발적으로 나가면 뭐 나쁠 거 없고. 아니, 질문이 설득력이 있어요. 네. 애당초 나가면 좋고 안 나가도 말고 이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적당하게 치는 척만. 아니 그런데 이거 있어요. 아 잠깐만 질문 좀 예. 할게요. 왜 남의 질문을 막으세요? 하십시오. 예. 잊어버릴 뻔했잖아. 안 잊어먹었네. 자, 친박을 쳐요. 근데 친박 입장에서 야 저거 그냥 친해 신중만 하는 거야. 이 정도 시그널만 주지 왜 친박을 세게 쳐갖고 진짜 내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녹취록이 나오는 상황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실제로 친박은 우리 세게 치는 거 아니야? 우리 나가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항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엔 치려고 그랬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후퇴했다라고 하는 김남국 변호사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홍 대표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라고 전제를 없었다. 하고. 자, 그런데 자, 일단 보십시오. 두 분이 한번 가위바위보 먼저 하면.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당하는 예. 이제 서청원이나 최경환 입장에서는 아. 서로 조용히 만나서 그럼 우리 잘 이렇게 하자, 정리하자라고 했어도 의심을 하는 거죠. 안전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회의를 까고 네, 그러니까 까지는 않았잖아요. 까겠다라고 얘기했죠. 까지만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다. 까지 않고 예. 까지만 네, 그렇죠. 얘기하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만 딱 흘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오늘 어찌됐건 당에서 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내보내지 않고 남기려면, 그러니까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얘기가 나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세게 지금 홍준표 대표도 더 표현이 더 과격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좀 정치적 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풀차도 한번 잡아주세요. 두 분이 이렇게 논쟁이 서로 그 견해가 다를 때 일단 가위바위보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준비, 레디, 가위바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낼게요. 이거 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준비하고 아주 지시를 안 따르는 불량학생이에요? 이러고 있다 딱 내려고 그랬더니. 자, 들고. 네. 가위바위보. 졌죠? 네. 예, 진상 견해 따르겠어. 왜 감사합니다. 증거 또 억울한데. 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양쪽 얘기가 다 비슷한데,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어요. 여긴 처음부터 쳐내려고 그러다가 벽에 부딪혔다. 아니면 이종 평론가님은 처음부터 쳐내려고 그럴 하는 생각이? 생각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벽에 부딪히면 물러날 준비는 다 있었다. 어쨌든, 자, 그럼 결론은 서청원 최경환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럼 국민들 속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 자유한국당이 뭔가 통합의 명분을 만든다라고 하려면 예. 단순하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시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부관참시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친박계, 이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을 탈당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탈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그 사람들 사퇴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돼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현안과 관련해서 뭐 지금 뭐
KBS나 SBS, MBC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방송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없이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국민의 어떤 평가와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뭐가 변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집토끼. 그러니까 중도나 그래서 뭐 그 예, 진보가 질문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 예, 평론가님, 예. 그 질문.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사람들이 한 9명 정도 의원이 더 모였어요. 그래서 116석이 됐습니다. 민주당 121석, 5석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라갈까요? 그걸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일단. 네,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가 예. 그걸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좀 이제 그 이른바 온건 보수 네. 내지는 약간 중도 지형에 있는 사람들 표가 아마 되돌아올 거다라는 판단을 일단 하는 거예요. 이제 바른정당은 다 망했다. 예. 어차피 이제 그쪽 지지가 이제 뭐 떨어질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일단은 이제 지지율 추이를 이제 지켜보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이기적으로 그냥 그대로 갈 거고요. 만약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뭐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는 정말로 친박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뒤에 하더라도 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지금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오게 되면 친박들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력 대결을 벌였을 때 이제 비박계가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되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예.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해놓고 그때 가서 서청원, 뭐 최경환을 비롯한 친박 핵심을 그때 아주 세차게 몰아내도 그러니까 여론의 힘을 빌어서 그래도 그건 뭐 늦지 않다라는 생각. 이렇게 일종의 약간 단계적인 접근법 네.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와가지고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대선 때 한 13명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올렸는가라는 걸 보면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본다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자체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합에 찬성을 하지만 바른정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합에 찬성을 하지 않고 그 외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의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당대당 통합도 아니고 단순하게 통합의 명분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쪽에 합류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두 데이터를 봤을 때 크게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향후에 지지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박계 청산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친박계 청산한다고 해도 저는 크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냐면 친박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람도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친박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당에 잔류해 있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들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집토끼가 그 산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토끼 중요하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산토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집토끼는 어느 상황이나 그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온건한 보수와 중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집토끼 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잠깐만요. 예. 전 똑같은 생각인데 중도와 온건한 사람이 온다. 그거보다도 지금 그쪽 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대구 경북 쪽에서는 친박 세력이 친박에 대한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가고 오히려 나는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쳐내는데 적주지 않은 게 사실은 쳐내서 개혁적인 모습으로 가서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구 경북에 산재되어 있는 친박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꼼수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네. 이게 지금 대선 때라든가 총선 때라든가 한다면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라면 중도 또는 이제 그 상대 진영으로 그러니까 이 산토끼 잡기 위해서 막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지지율이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예, 집에서 나간
집을 잠시 떠나 있는 집토끼들을 다시 불러 들여오는 전략이 일단 최대한 이게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고 그것이 친박을 겨냥하는 거다. 실제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에서 일부 한 절반 정도의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좀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서로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이제 합치더라도 지지율 안 오를 거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오르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거다 보는 거죠. 그 무슨 얘기야? 올라야 안 올라야? 분명히 얘기해요. 아주 살짝 오르는 정도.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2.2%. 그럼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전 평론가님 많이 2%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 5% 정도. 아, 저는 그러진 그럼 않아요. 20%를 돌파할 수도 있다? 예. 그럼 저 평론가님은 내기하고 싶은데요. 그럼 둘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사행성 방송을 해갖고 다 잘려요. 나오기 싫으면 혼자만 나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연락하시면 할까요? 아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측해 주세요. 지방선거. 지금 예측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약진할 것이다. 아니면 여전히 민주당이 대세를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수성에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수성이요? 예, 오, 그러니까- 그럼 경기도도 이긴다? 아니죠. 인천도 그러니까, 이긴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하고 아니면 대구 부산, 경남, 수성구만 이긴다? 부산 이제 TK와 PK 지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예.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을 지키는 데는 일단은 약간 청신호가 들어온 부산, 것은 맞죠.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이 아마 굉장히 격렬해질 것 같다. 부산시장. 격렬해질 것 예. 같아서 알아요. 왜 그러세요? 영혼 없는 얘기하지 아 마시고.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측을 해주시라니까. 선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려면 그럼 국민들도 다 예측을 해요. 선수 되는 것까지 해서 부산.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부산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획득하기가 어렵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경북 지역은 뭘 해도 수성할 거예요. 왜냐면 또 뭐 대구에 수성구가 있잖아요. 예, 뭐 하여튼, 예. 예, 저는 그러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깐만 넘어가기 전 경남지사는. 경남지사는 굉장히 박빙일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뭐 대구 경북 지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는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부산은 이변 아니에요. 부산 여론조사하면요 6대4로 이겨요. 높게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겨요,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 이유를 보수가 이제 분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 보수가 무조건 친박, 무조건 예전에 설명 그 길게 하지 보수 마시고요. 부산 이겨야죠. 이깁니다. 민주당이? 경남지사 이깁니다. 그럼 수성 실패할 거다. 수성 실패할 그냥 것이다. 대구 수성구에는 머물러 있어라. 네, 수성에만 수성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포맷이 좀 바뀌었어요. 네. 예, 근데 두 분의 말투는 과거의 병영식, 지시하는 대로 말하던 그 톤대로 그대로 가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땐 좀 바꿔주시기 편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정특수활동비 논란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이제 곧 미국으로 수출될, 독일로 수출될 이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성 기자도 훌륭해요. 아니에요. 장윤성 기자는 일본으로 수출할게요. 왜요?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현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Right Now Broadcasting. 약간 트럼프 같죠? 트럼프 성대모사 할까? 네. Right Now Broadcasting. 안 웃겨요. 근데 왜 웃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색하네요. 영어 나오면 짜증내는 사람. 훌륭한 그 한국말이 있는데 왜 자꾸 영어를 쓰고 그래요? 네. 세종의 날 며칠? 세종의 모르잖아요. 아니, 한글날. 아니, 한글날을 세종의 날이라고 하다니 너무 아쉽네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까. 한글날 며칠이요? 10월 9일 아닌가요? 10월 10일은 북한 그거죠. 낭창건 기념일입니다. 자, 세트가 바뀌었네요. 편하죠, 이게 더.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밀착된 아니, 근데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분은 이제 저 오랫동안 그 편의 얘기를 해본 분이어서 자연스러운데. 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쭉 일렬로 있던 건 이른바 이제 군사 분야의 유산이에요.
그건 병영식 토론식이에요. 토론이 아니야. 그 지적하면 나오거든요. 딱 그럼 간단하면 이주아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럼 잠깐 그 다음에 이래 지적을 하면은 나오는 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군사문화의 유산은 어디에 제일 많냐? 네. 개그 프로에. 그런가요? 모든 개그 프로가 자유롭게 얘기하지 않고 찍으면 나와요. 봉숭아땅도 그겁니다. 자, 너 오재미 그럼 찍으면 나오는 거야, 찍으면. 근데 이거는 이제 21세기, 이른바 이게 촛불 방식이에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네. 예. 근데 두 분이 이게 어울리는데, 네. 방금 하신 김남국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는 네. 다른 방송이 딱 그 체제대로 돼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말을, 왜냐면 그때 병영식일 땐 딱 했고 이러잖아요. 네! 김남국 변호사가 막 빨리 얘기를 하잖아. 네. 빨리 하나 뭐 야단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방송국의 문화에 군사 문화의 유산이 있다. 그 이걸 깬 거예요, 우리가. 혁명이네요. 이러면 작은 거 같고 한번 혁명. 작은 변화라고나 할까? 네. 이게 편하죠, 진짜. 네. 제가 병영 문화라 이렇게 좀 이해되시죠? 네. 찍어야지.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죠, 여기는. 아, 그래요? 이 변호사님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병력 의무는 다 했죠. 했는데 방위를 했죠. 방위는 지역 아니고요. 실미교육 받고. 여기 감옥 갔다 와서. 실형 미필자 교육 4주. 그렇구나. 예. 그렇죠, 4주. 네. 저는 그것도 뺐어요. 4주 가야 되는데 난 안 간다. 그 빼주더라고. 감옥으로 가셨어요? 감옥 갔다 오면 네. 무조건 군대 대신 4주를 해야 되는데 예. 못 가겠다. 아. 근데 결국 안 보내더라고. 나 계속 피했어요, 그거. 저도 바로 예비군. 이제라도 가시는 건 어떨까요? 실패 안 하고? 예. 이제라도 한번 가시죠. 그 제가 진짜 산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아, 정말이요? 그러면 저 카이니까. 진도 언제 나옵니까? 네, 나가야죠. 진도는 완도 옆인데. 자, 오늘 돈 문제예요. 예. 그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역시 이지아 변호사가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렇죠. 법률적인 검토나 이게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예.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님께서 그리고 다른 변호사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 워낙 이 정치자금법, 선거법, 그다음 뇌물 이 재판을 제일 많이 해봤거든 우리나라에서. 지난 금요일 또 뇌물 무죄 받았죠. 예, 뇌물 무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무죄 받아도 또 되는 거죠. 왜냐 이쪽 의뢰 했으니까. 아. 그래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임상 실험의 결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최강 변호사도 훌륭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지아 변호사는 못 쫓아가요. 그렇죠, 실제 재판을 많이 해봐갖고. 한 20년 동안 막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이런 걸 주로 했었어요. 주위에 이제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검찰 수사에 입회를 하면 네. 검찰이 검찰도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읽죠. 진짜 검찰이 쫄아요. 다 알죠. 정관이어도 아닌데 왜 좁니까 검찰이? 아니 검찰 이게 쫄면 좋아요. 실제 수사를 저만큼 많이 한 검사들이 없죠. 우리가 뭐라 해도 계속 자기 잘만 해야 돼. 자랑할 땐 해야죠. 저 눈을 아니 레이저 쏘면서 잘하는 사람. 이제와 깔때기. 사슴의 눈을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레이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훌륭한 지금. 사람이 왜 이제 와야지? 이제 안 웃겨요 그런 거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네. 이제 뭐- 먼저 얘기했어요. 주제 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수활동비 문제는 맞지. 특수활동비가 뭐 종전 정권에서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꾸 통치자금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통치자금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헌법이나 우리 형사소송법에 통치자금이라든지 통치행위 이런 것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통치행위는 피해권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는 입헌 군주제 때 국왕은 네.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발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국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통치행위가 있다. 예, 근대 헌법 체계 하에서는 뭐 통치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하. 법치주의라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예외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그거 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든 아니, 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몰라서 논할 수 있지만 변호사쯤 되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아니 근데 이게 통상 대한민국에서 통치자금 이렇게 부를 때 통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 주로는 대북관계이에요. 그 통치자금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표현이. 그렇죠. 일단 그 통치자금 자체도 자체가 다 잘못됐지만 통치자금은 그 일단 대통령은 예. 법 위에 군림한다는 그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서 예. 재임 기간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재임 기간 때 기소되지 않는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예외 규정은 그거의 한도 내에서
법치주의 예외가 되는 거고요. 재임 이후에는 기소가 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 이외에 어떤 명목이라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죠. 공소시효 중단이 아니라 보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기 끝나면 중단이나 보류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단이 되고 네. 임기 끝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 처벌받을 10년이면 10년이 이제 기산이 적용이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부적인 성격을 갖고 돈을 썼다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장혜성 기자님.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통치자금의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양되고 난 다음에, 네. 그때 통치자금입니다라고 하면서 국정수 돈 가져왔을 때, 네. 그 97년도 대선하고 이 98년도 아셈 회의 갈 때인가 007 가방 두 개로 예. 이종찬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2억을 가져온 예. 거 뭡니까? 이거 통치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그게 왜 통치자금이냐면 노태우 때까지 군사독재 정권이거든요. 군사독재 그렇죠. 정권에선 대통령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독재 권력이니까. 독재 권력이니까 예. 대통령 중심제의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고 네. 자기들끼리 총칼로 들어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그것의 관성으로 5년 더 갔던 게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왜냐하면 민자당 합당했으니까. 그리고 97년도에까지도 통치자금이 어찌 보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매우 높죠. 예. 사실상 통치자금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돈을 함부로 집어다 쓰는 사례가 꽤 있었을 거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중심은 아니신 것 그게 같아요. 좀 그렇죠. 그래갖고 97년도 이제 통치자금의 개념이 들어왔는데 네. 왔는데 그거는 지금 이재화 변호사 말씀 따르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위법이고요. 위법이고.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예산을 배정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지금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이를테면 그것이 어떤 자금이든지 간에 그것은 정부가 마련한 우리 국민들이 다 세금 내 가지고 만든 정부 돈이란 그렇게 말이에요. 하면 실감이 안 나요. 네. 장윤성 기자하고 저하고 낸 그렇죠. 돈이에요. 여기 셋 이재화 다 낸 변호사도 다 거예요. 냈어요. 예, 우리 국민 여기 세금. 카메라 PD님들, 예, 작가님들 다 다 낸 낸 돈이에요. 우리 거죠. 돈 예. 달라 그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돈을 맘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북한 관련해서 뭔가 좀 뭐 작전이 필요하다거나 대북 관련된 활동이 필요하다거나 하면서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되던 시대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를테면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국민 돈, 국민 세금, 정부 돈을 맘대로 이렇게 써도 되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아무런 법률적인 제재나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네. 그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청와대에서 예산할 때 특수활동비를 만들면 편성을 되죠. 하면 되는 예.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썼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뭐 어디 가는데 이를테면 무슨 돈이 필요하다. 이거 다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 명목화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 금액은 도저히 어디다 얘기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봉근, 이재만 이런 소위 문거리 3인방한테 명절 때마다 3천만 원씩 줬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네.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댓글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던 변창훈 검사 7명 7명 중에 한 명이었었나요? 변창훈 검사 그때 파견 나갔던 검사죠. 예. 투신해서 지금 병원 이송 중인데 위독하답니다. 몇 층에서 떨어졌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이 댓글 수사 방해 이 의혹을 받고 있었던 분인데 그거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하면 그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출석을 안 한가 보죠. 이재용 지금 고등법원 검사는 예. 아침 10시 20분부터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오후에 아마 변창훈 검사가 영장 실질 심사. 심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부산 그분- 장호중은 포기를 했고요. 네. 장호중 구속됐나요? 장호중 검사장은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 이러면 오늘 밤중에 결정되죠. 3명이죠, 검사가 총. 예. 3명. 그 중에 막내 검사인가요, 변창훈 검사가? 그렇지 29기예요. 29기. 예. 그럼 막내인가요? 셋 중에. 셋 중에 막 29기지만 부장 검사예요. 부장검사. 지금 그 동부지청, 북부지청. 지금 북부
북부지청인 그렇죠. 걸 예, 알고 있는데. 부장검사죠. 예, 북부지청의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참 검사라는 기본의 본분 자체를 망각한 아니, 사람. 그러니까 검사로서 그 국정원에 파견됐으면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해서 네. 파견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을 견제하고 국정원과 이런 정보 유통을 하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건데. 국정원 직원들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법률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도와주면서 인권 수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갔는데 전혀 그와 관련 없이 무슨 가짜 사무실 만들어 세트장 영화처럼 그럼요. 만들어 놓고 허위 진술 강요하고 행정부에 이렇게 법치주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말한 준법 그러니까. 감시관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저도 망각한 거죠. 2014년 2월서부터 네. 팟캐스트인데 팟캐스트에 법적 구속 요건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도 매 방송마다 제가 변호사를 한 명씩 꼭 앉히잖아요. 이유가 있죠. 최광욱 변호사 이제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불법적 요소를 해서 또 물론 감옥을 안 가려고 그러는 의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법의 균형 감각 속에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 있는데 갖고 그 범죄 행위를 도모해 준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찌됐든 당시에 이 댓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선거민주주의를 완전히 근간을 흔든 근간을 건데. 흔든 아주 심각한 사건이고 이것은 실체를 밝혀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됐는데 그 자체를 감추려고 예.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요. 참 상당히 안타깝네요. 목격자에 따르면 변창검사가 오후 2시 30분께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약 한 10m 좀 넘는 건데요.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아, 좀 안타깝네요, 진짜. 본인은 아마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겠다 자기의 불법 그랬겠죠.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 도인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그때 장원준 검사가 그 대빵 아니에요, 대빵. 아, 네. 대장. 네. 리더. 그럼 장원준 검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검사들은 군대 조직하고 똑같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1,7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군사 정권은 병영 바뀌었지만 문화. 예, 예. 군사 병영 문화가 도처에 있어요. 학교면 학교, 뭐 감옥이면 감옥이면 감옥, 뭐 그래서 검찰이면 이제 검찰, 언론이면 언론 다 법률가인데, 있어요. 법률가인데 네. 단순히 뭐 그냥 그 일반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법률가라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적인 직업윤리. 그 직업윤리가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망가져도 우리가 이제 국민들 충격을 받는 게 검사가 저 정도 망가질 수 있느냐.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냥 뭐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가짜 서류를 갖다 놓고 압수수색 할 때 그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했던 댓글 수사의 핵심적인 네. 국정원 직원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러시아로 출장 갈 필요 없는데 출장을 일부러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로 이렇게 해도 된다. 2013년에? 예. 이제 이재영 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죠. 했고, 두 다 이제 법정에서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법정 재판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위정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치주의를 뭐 적극 나서서 망가뜨린 거거든요. 이건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죠. 조폭 비하하지 마세요. 그건 조폭 비하 발언이에요, 이건. 아니, 조폭이란 이야기는 조폭의 불법행위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불법행위는 비하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폭은 다 불법이에요, 근데. 조폭은 다 불법이에요. 뭐 비하지 말고. 근데 저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소위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이를테면 국정원의 이제 국민 세금을 뭐 통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 떡값으로 막 그건 나눠주고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게 이를테면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권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어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범죄에 그냥 맞아요.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래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겠지. 법률적 도덕성, 예. 법의 정의성, 네. 법의 적법성 이런 등등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버지 때 했던 거 봤더니 예.
대통령은 왕이고 대통령 자기 먼저 내 나라고 내 집이고 그러니까요. 내 재산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실제, 봤는데 예. 돈이 떨어지니까 이재만한테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작년 들어갔죠. 9월 달에. 예. 그렇죠. 작년 이제만. 9월 달에, 7월 달까지 이제 분위기가 이제 태블릿 뭐 보도도 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수상하니까 일단 중단시켰다가 9월 달에 다시 그렇죠. 돈 갖고 오라고 2억을, 두 배로 늘리라고 그랬죠. 2억을 받아서 그 관제에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를 최순실 도피 자금으로 주려고 했을 것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을 보니까 예. 이제 9월 3일 날 최순실이가 독일로 갔고 그게 한 열흘 이후에 예. 갖고 왔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가기 전에 전달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근데 독일로 미리- 송금했나? 미리 송금은 하기는 현금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미리 최순실에게 돈을 전달하고 그걸 메웠을 가능성은 있겠죠. 어디서 땡겨갖고 예. 마이크. 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그 이후에 이제 탄핵 그 심판 청구가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걸 예상을 하고 변호사비 등등으로 많이 들어갈 것을 목돈이 들어갈 것으로 했기 때문에 쟁여놨구나. 이거 미리 예. 비축을 좀 해놔야 됐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검찰 수사는 예견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사실상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두 푼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변호사들이 500에서 2천만 원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수임료가 5천만 원인가 뭐 그랬다는 거 그게 이제 같아요. 추정이 다 SBS 확인된 보도는 것들은, 다 확인된 예.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확인된 거는 예. 그 탄핵 심판 사건에 일반 그 유명 변호사 아닌 사람들은 500만 원 받은 건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재화 기자님. 예, 확인을 했고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으니까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 얼마 받았냐고 사석에서 물으니까 네. 500 받았는데 네. 지금 저 박근혜 주 변호사가 누구예요? 유영아. 유영하 변호사는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유영하 변호사가 나눠줬대요. 현금으로요? 예. 야, 유영하 변호사는 유영하 나눠줬는데 그 유영하 변호사 적어도 유영하 변호사는 얼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마 남은 돈 지가 다 먹겠죠. 형사사건별로는 그보다 저 7명이잖아요. 예. 7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고 예. 그 배당도 유영하 변호사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만 안 본 건 정호성 다 돈 받았죠? 네. 자, 이게 온갖 방송에서 다 제각기 얘기해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돈 뇌물을 달라 주겠다는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난 이 얘기가 설득력 있어요. 그러면서 예. 그게 저 차떼기, 과거 2002년도 그러니까. 차떼기, 예. 그 얘기 해보세요. 그 설득력 있더라고. 그 차태기 사건에서 이회창하고 재벌 총수하고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이거냐고, 그런 예를 들어 거잖아요. 이거냐고. 예. 그거는 둘이서 두 사람 지금 통화를 하든 만났든 간에 그 선문답을 하면서 아, 그 오케이 이렇게 저 내가 이해창이 예를 들었고, 그 여기 재벌 청소 모처럼 한번 해봐요. 자, 이총수님 예. 이번에 아시잖아요 대선 뛰는데 또 생각보다, 실탄도 실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했죠. 하잖아요. 좀 가만히 있어요. 뭐 요즘 기업도 잘 돼, 기업도 좋고 저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돕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럼 예, 총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요. 총재님이 총재, 만남 광장에서 보시죠. 예. 이모 변호사를 제일 총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분 보내시면 될 겁니다. 이자 변호사 보내서 걸리면 감옥 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하죠. 그 정도 하면 실제 이회창 총재는 서정우 변호사를 보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정점에서 네. 정점끼리 서로 전화를 그 선문답을 하고 돈을 주고받는 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만 안 본 건 그다음에 이 누구죠? 정호성? 기조실장 이현수? 이현수. 예. 그분은 이현수 기조실장하고는 위에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돈이 예.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원 자금에 아무리 특수활동비, 특수공급비를 하더라도 기조실장 혼자 쓰면 못 움직여요. 국정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움직이는 그렇죠. 거고. 자, 그래서 돈을 줬어요. 예. 뇌물인가요? 뇌물을 두 가지죠.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직무 관련성은 대통령과 예.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들과 봐야 되는데 국정원 대통령의 직속이잖아요. 예.
그리고 인사 문제, 이게 자리 문제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조실장이든 국정원장이든 대통령의 한마디면 잘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그거는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 끝.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어디에 사용하는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 용초를 따지면 그러니까 못하거든요. 이거 언론에서 잘못, 법률 비법률가들이 잘못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용처를 밝혀야 성립을 확정시킬 수 있다는데 이건 똑같은 거 내가 아무런 관계 장윤성 없어요. 기자 집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예. 어디 쓰든 무슨 관계가 있어? 훔친 거지? 훔친 이미 게 훔치는 중요해요. 순간 예. 범죄는 성립했다. 예. 아, 근데 어디에 사용했느냐? 일부러 돌려줬는데 양형의 고려 요소입니다. 아니 장윤성 기자 집에서 훔쳤어요. 예. 훔쳤고 고아원에 다 나눠줬어. 그럼 불법 아닌가? 불법이죠. 그렇게 한 썼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형량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고려 요소가 되는 거고 용처를 밝히는 것은 그 부분에 이제 재질이 예컨대 이걸 더 갖고 악질이냐? 불우이소를 도왔다 이러면 형량을 좀 낮게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이거 갖고 개인 시술을 받았다. 아파트를 샀다? 예. 예. 기치료를 받았다. 최순실을 줬다? 예. 옷값에 썼다. 예. 특히 예. 최수빈이 도피 자금 마련했다 예. 이렇게 하면 예. 재질이 나빠지는 보톡스 거죠. 맞는 데서 줬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디다 썼는지 너무 그 궁금하잖아요. 다음에 또 하나는 공범들 관계에서 네. 이게 그 뇌물이잖아요. 뇌물을 실제 배당을 받은 사람 양형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심부름꾼과 그 중에 예컨대 이재만 안봉근 같은 경우는 정호성이 돈을 빼돌고 아파트 샀다든지 그렇게 다 훔쳐버리다 1년에 3천만 원 곱하기 4하면 1억 2천 받았다 이러면 이 부분에는 뇌물 받은 부분에 일종의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양형에는 상당히 고려됩니다. 고려된다는 게 양형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단순히 대통령이 시켜서 예. 비서관인데 시켜서 어쩔 수 했다고 하면 그 방조범까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형량이 뚝 떨어지죠. 방조범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는 형량을 강경할 뿐만 아니라 거듭 강경할 수, 또 한 번 더 강경할 수 있거든요. 방조범은 법률상 반드시 강경해야 되기 때문에. 아, 감경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만 안봉거는 이미 방조범 수준을 넘어선 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연 3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일단 떡값 명목으로 예. 요즘 떡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은 떡값 명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재미없어요. 그냥 계속 하세요. 떡값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공동정보물에서 깊숙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방조범 수준이 아니라 뇌물의 공동정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보면 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의 진술은 있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구치소에 가서 검찰이 그 방문조사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어요. 입을 닫아버리면 모르네? 입을 아니야, 닫을까 근데-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근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진실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아니야. 그 문제도 이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거는 확인됐습니다. 네. 본인의 진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피해자 신문 조서는 새로운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겁니다. 피의자 자기 방어권. 피해자를 소환해서 진술 거부권 고지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자기 방어권을 준다? 그럼요. 소명 그리고 기회를 줘야 되죠. 확인은 됐는데 검사라는 하고 싶은 것은 말 해봐라 이런 거예요. 검사는 반드시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그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마이크 치지 마세요. 피해자 유리한 진술도 수사 기록에 남겨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법정에 갔을 때 예. 검사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피의자가 충분히 자기 방어권을 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지만 본인은 거부했다. 아니면 소환해서 이러이러한 증언을 했지만 증거에 따라서 또 다른 제3자의 증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할 때 다 참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줬네 기회를. 그리고 진술할 때 그거를 검사가 고지를 하잖아요. 네.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되고 거부할 권한이 유리한 있고.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진술은 하면 언제든지 조서에 반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을
만약에 진술 거부를 포기하고 하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재판받을 때, 네. 재판받을 때 피의자가, 네. 피의자는 그 위증이나 허위사실 이런 거에 그 추가로 죄를 묻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는 용인해 주는 거예요. 아하. 자기 비호의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네. 예. 많이 그거는 하죠. 권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대부분이 피해자 신문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안 받아도 된다. 그거는 권리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안 해도 이 사건 아무 가는 관계가 거지. 없다.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적법 절차에서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는 피해자 신문 조서를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은 해야 되고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받을 길이 자, 그럼 없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예. 자, 직무용, 그리고 그 뇌물죄, 네. 이현수, 예. 직무연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국정원장 했던 세 명의 국정원장, 이병기 등등. 예. 자, 직무연관성 있으므로 뇌물죄. 네, 뇌물죄는 이미 성립됐고요. 근데 그 원장들도 성립이 돼요? 뇌물 공격죄가 성립하죠. 이 여러 권리네. 그렇게 그래서 되죠. 게이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형 사고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국정원장이 저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때 남재준? 남재준 제가 제일 크죠. 남재준 원장이 그게 이제 이른바 법률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국정원장 이병호라든지 그 두 번째가 누구죠? 그게? 이병기 아니에요? 이병기, 이병호잖아. 이병호. 이병기 국정원장은 자기가 개입한 때부터만 책임지면 되는 책임 거예요. 뇌물 공격죄 승계적 공동 정범. 정범. 야. 가담한 시점부터 예. 책임을 지지 그 이전의 것까지는 알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안 집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서 남재준이 시작을 했어요. 네. 자, 돈 우리 뇌물관계 돈 줘라 했는데 이병기가 왔어. 보니까 돈을 계속 주고받았는데 저 끊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달라고 하니까 끄떡떡 있는데 여기서부터 남재준의 죄는 원초적이기 때문에 제일 크고 예. 이병기 같은 경우는 승계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적극적보다도 조금 소극적이니까 좀 떨어지고 그때부터 있어 그냥. 그때부터. 자기 임기 때까지만. 근데 남재준은 그 이후까지 쭉 가는 거예요? 남재준은 그 이후에 이제 기소실정이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임 기간 중에 다 출하고 했다면 계속 이미 간다. 그때까지 다 되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세 명의 국정원장도 다 뇌물 공여죄. 그다음에 이현수 뇌물 공여죄.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뇌물 수뢰죄. 수뢰죄. 박근혜 뇌물 수뢰죄. 네. 일단 여기서 기소되는 사람들만요. 계산도 잘하는데 6, 셋, 네. 하나, 10명. 10명. 그다음 기조실장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고손실죄는 모두가 홍보. 야, 국고손실죄가 큰데 국고손실죄가 5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인데. 무기까지 되는 거죠. 10년 이상에서 예. 무기에. 무기니까. 아, 국고손실죄는 특가법상 제5조 국고손실죄. 제가 오늘 변호사님 두 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반 기업체 횡령에 네. 10배로 재질이 나쁜 걸 네. 봅니다. 특경법상보다 특가법이 더 나쁜 그러니까 거. 네. 특경법상의 횡령은 50억 이상일 때 양형을, 법정형을, 국고손실죄는 5억 5년, 이상에 5억 똑같이 일 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특경법. 이상은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특경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고 처벌법. 네. 특가법상은 뭔지 잘 모르요 특정 가중처벌법 어쩌고저쩌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특정 범죄 등에 그래서 관한 요거는 국고손실은 특가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특경법은 50억이 넘을 때 10년에서 네. 무기. 네. 특가법은 5억이 넘을 때 10분의 1인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국민 세금에 손을 댔기 때문인 아니, 거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우리 돈. 우리 돈. 장 기자님하고 내 국민 돈. 세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돈. 내 그래서 돈. 이재하 변호사님 돈. 네. 그래 내 돈 딱 와요. 논리도. 여기 그 카메라 기자님들 돈. 다 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횡령죄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어야 구속되는데. 근데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전 한 푼 쓴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바닥 최순실 줬다는 얘기예요. 거의 합의가 다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서는 거는 다 공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시절에 그쪽 정당에 출입할 때. 예, 출입할 때 그 의원들 취재를 좀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 나라, 너희는 나의 백성. 고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고 정치를 몇 년을 했는데 벌써
십몇 년 넘게 정치하신 분이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냐 했더니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라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이것이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에도 제가 언젠가 컨틴전시 플랜 얘기했었지만 예. 이 정권은 50년, 100년 해야 된다고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소한 20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국가 예산이든 뭐 사람이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차지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법이고,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라는 생각이니까. 그렇죠. 네, 군주였었죠, 군주. 네.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네. 내가 쓰면 공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의 황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제 같이 방송을 했지만, 정두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는 면담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오면은 이분들 만나려면 이분들이 어린 친구들인데 미안합니다. 이 친구들 만나러 오면은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면담을 해갖고 청탁을 하기 때문에 면담료를 주는데 임기 내 4년 동안 1인당 1,000억은 넘었을 것이다. 관세를 내네, 관세. 예. 통관세 받는. 1,000억은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통장으로 주지 않고 현찰로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현찰 탐지기를 만들어갖고 현찰 탐지기를 가졌지. 가져서 현찰이 딱 나오면 이 사람들 돈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 아니 이게 들었죠, 정말 그 얘기? 저 현찰 탐지기에 엄청 웃었는데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2014년 그 11월에 정윤회 게이트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것이 그 십상시 파문이었어요. 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 정윤회 씨를 만나려면 그리고 인사청탁하는데 7억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이켜 봐서 저는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비자금 사건이 비단 이 국정원의 어쨌든 특수활동비만 손대지 않았을 것이고 그밖에 다른 영역에서의 그런 자금들이 공공연하게 전달이 근데 됐다면 그게 아니 이게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내가 이자 변호사한테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증거가 하는데 나와야 조사를. 아니, 이자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작년에 네. 여름 8월 15일, 12월 사면복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쨌든 나왔을 때 제가 기자하고 얘기하다 야 사면복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자가 자기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선배 사면복권 안 되고요. 한 30억 갖다 좀 해줄 거요. 어디다가요? 박근혜 정부요? 청와대에다가 그래서 야 미쳤냐 그랬더니 저건 돈 안 주면 안 움직여요. 근데 그게 내가 그때 실화예요?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이 기자한테 저도 뭐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진짜요? 기자한테 그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다니까 집사람은 그러고도 하자는 거야. 30억을 내자고요? 아니 이제 그러고도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이제 집사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자들어 그럼 또 들어가는데? 야 기자들어 그 뇌물이죠. 뇌물이죠. 너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는데 그럼 어떤 그런 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난 그것도 참.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였었는데 네. 그래서 청와대가 그런 분위기가 많이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공천, 새누리당 공천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건데. 그 얘기는 뭐 황관 공공연한 정치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환관 황관 정치. 정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우려했던 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게 황관 정치가 병행할 것이다. 맞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모르니까 주변의 문고리들이 황관이 돼서 황관들 하려면 다 통관세를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통과세 자기들이 면담료. 권력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라 이렇게 하는 게 황관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은 늘 문이 잠겨 있었어요. 국회의원회관에 박근혜 대통령. 네, 그러니까 취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붙잡고 몇 마디 물어봐도 잘 답변을 안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안봉근 저 양반은 위험한 게 예, 경찰 인사는 저기서 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예. 저 지금 수사하게 되면 속속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빠져나가기 이제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호성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정호성과 관련된 예. 내관만 건드린 거다는 이야기가 횡행했었죠. 예, 최순실 게이트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가 그 형태와 전체적인 형식을 바꿔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다가가고 고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낸 세금 털리지 않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강파 입장에서는 남은 선택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남아있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을 봤더니 유승민 몇 명 남더라도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할 것. 가고자 했던 길이 그 바른정당의 분화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 그러니까 자기네가 중도 개혁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그 길을 가겠다는 거니까 당장 있는 이제 전당대회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치르고 대표 체제 이제 새로 구축한 다음에 어찌됐건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했던 이야기는 상기하기 위해서요. 네. 선도 탈당파가 남경필, 김용태였었죠. 예. 김용태 이번에 돌아갔죠.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 자강파도 결국에 남아있는 거는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전대, 당장 목전에 앞둬 있는 전대는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강파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길을 놓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의 지금 통합의 불씨는 이미 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국민의당과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그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완전히 또 선을 끊었느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갖고 그 바른정당에서 9명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보수의 어떤 개혁,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른정당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연대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유한국당과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당장은 전대를 치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멀리 봤을 때에는 자유한국당과의 그 끈도 완전히 닫아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신 김용태, 남경필 이 두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남경필도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약간 이제 절충안을 내놓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전당대회 치러서 당대당 통합을 이제 해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미 마음은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 복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 간판 가지고는 이기 어렵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당적을 일단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고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른정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방선거 치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보수의 대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겉으로 크게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는 작은 정치, 본인들의 선거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그런 본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인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 자기의 이해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 명분과 자신의 어떤 작은 이익과 작은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정말 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대의 명분, 국민들이 원하는 민의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선거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하면요 채널 돌려요. 시청자들이. 이게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요? 뻔한 거짓말인 줄 아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아니 그런 교과서에 있는데 대의명분을 위해서 뛴 정치인들이 누가 있어요? 정봉주인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아니 실제로 이런 걸 보면서 이정훈 평론가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 진정한 품격 시대는 솔직해지 고품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요? 정말 대의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이분처럼. 대의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국 대의명분을 선택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쪽에서 해 뜹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의명분을 선택하는 순간조차 이익이 합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요. 선택을 하는 그것도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공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번에 가는 게 무슨 정치적 대의명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애초에 이제 탈당할 때 내세웠던 이를테면 그 목표가 달성이 됐냐는 거죠. 달성이 안 됐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지난번에 탈당의 사유.
가 사실은 이제 친박계 정리였잖아요. 친박계 정리 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아무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명분이 그래서 안 그 맞는 두 분 거죠. 정리될까요, 안 될까요? 정리 안 되죠. 정리 안 하는 거로 이미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간에도 그렇고 또 막 싸워서 구경하려고 했더니 둘 다 없어요. 네,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등거리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에 있으면서 서청원 의원하고 그 친박계, 서청원 의원 뒤에 있는 친박계하고도 협상을 하고 동시에 이쪽으로는 김무성 의원을 이제 매개로 해서 이쪽 바른정당 통합파하고 또 협상을 하고 그 등거리 협상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거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리하는 선에서 일단은 이쪽에 복당다 한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리하는 선에서 나머지 두 의원 그냥 네. 문제는 펜딩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법안 계류시켜서 그냥 저 회기 지나고 나면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그냥 원내대표 계류시킨 원안이다. 상태에서 그냥 끝까지 가서 그냥 이거 흐지부지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두 의원 안 내쫓겠다는 거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 선에서 이미 타결을 거의 지금 본 거 아닌가. 합의를 다 봤다 이미.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평론가님하고 생각합니다. 약간 다른 견해인데요. 그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은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박계까지 정리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장에 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당을 장악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나중에 통합파가 돌아와서 당내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친박계를 정리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큰 그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에 나왔던 그 친박계에 대한 굉장히 거침없는 목소리를 보게 되면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은 결국에는 저는 변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수가 바로 녹취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녹취록 자체가 없었다. 그냥 진짜 그냥 블러핑에 불과했으면 이런 게 불가능했을 텐데 지금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가지고 있다라고 아예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청원 의원의 이 협박이 어느 정도 먹혀가지고 처음에는 친박계까지 청산하려고 했던 그 수순에서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만 정리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친박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할 의사가 이 홍준표 대표에게는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현안과 관련해서 뭐 지금 뭐 KBS나 SBS, MBC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방송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없이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국민의 어떤 평가와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뭐가 변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집토끼. 중도나 그래서 뭐 그래서 진보가 질문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 예, 평론가님, 예. 그 질문.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사람들이 한 9명 정도 의원이 더 모였어요. 그래서 116석이 됐습니다. 민주당 121석, 5석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라갈까요? 그걸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일단.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예. 그걸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좀 이제 그 이른바 온건 보수 네. 내지는 약간 중도 지형에 있는 사람들 표가 아마 되돌아올 거다라는 판단을 일단 하는 거예요. 이제 바른정당은 다 망했다. 예. 어차피 이제 그쪽 지지가 이제 뭐 떨어질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일단은 이제 지지율 추이를 이제 지켜보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이기적으로 그냥 그대로 갈 거고요. 만약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뭐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는 정말로 친박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뒤에 하더라도 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지금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오게 되면 친박들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력 대결을 벌였을 때 이제 비박계가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되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예.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해놓고 그때 가서 서청원, 뭐 최경환을 비롯한 친박 핵심을 그때 아주 세차게 몰아내도 그러니까 여론의 힘을 빌어서 그래도 그건 뭐 늦지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단계적인 접근법 네.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와가지고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대선 때 한 13명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올렸는가라는 걸 보면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본다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자체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합에 찬성을 하지만 바른정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합에 찬성을 하지 않고 그 외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의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당대당 통합도 아니고 단순하게 통합의 명분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쪽에 합류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두 데이터를 봤을 때 크게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향후에 지지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박계 청산을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친박계 청산 한다고 해도 저는 크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냐면 친박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람도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친박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당에 잔류해 있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들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집토끼가 그 산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토끼 중요하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산토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집토끼는 어느 상황이나 그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온건한 보수와 중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집토끼 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잠깐만요. 예. 전 똑같은 생각인데 중도와 온건한 사람이 온다. 그거보다도 지금 그쪽 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대구 경북 쪽에서는 친박 세력이 친박에 대한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가고 오히려 나는 홍준표 대표가 친박을 쳐내는데 적주지 않은 게 사실은 쳐내서 개혁적인 모습으로 가서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 지지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구 경북에 산재되어 있는 친박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꼼수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네. 이게 지금 대선 때라든가 총선 때라든가 한다면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라면 중도 또는 이제 그 상대 진영으로 그러니까 이 산토끼 잡기 위해서 막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지지율이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집에서 나간 집을 잠시 떠나 있는 집토끼들을 다시 불러 들여오는 전략이 일단 최대한 이게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고 그것이 친박을 겨냥하는 거다. 실제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에서 일부 한 절반 정도의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이제 합치더라도 지지율 안 오를 거다라고 좀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오르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거다 보는 거죠. 그 무슨 얘기야? 올라요, 안 올라요? 분명히 얘기해요. 아주 살짝 오르는 정도. 몇 프로 정도? 한 2.2%. 그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종 평론가님 많이 2% 미만.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 5% 정도. 아, 저는 그러지는 그럼 않아요. 20%를 돌파할 수도 있다? 예. 그럼 저 평론가님은 내기하고 싶은데요. 그럼 둘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사행성 방송을 해갖고 다 잘려요. 나오기 싫으면 혼자만 나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연락하시면 할까요? 아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측해 주세요. 지방선거. 지금 예측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약진할 것이다. 아니면 여전히 민주당 이 대세를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수성에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수성이요? 예, 오, 그러니까- 그럼 경기도도 이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인천도 이긴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하고 아니면 부산, 대구 경남, 수성구만 이긴다? 부산 이제 TK와 PK 지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을 지키는 데는 일단은 약간 청신호가 들어온 것은 맞다.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이 아마 굉장히 격렬해질 것 같다. 부산시장. 격렬해질 것 같은 거 알아요. 왜 그러세요? 영혼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측을 해주시니까. 선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려면 그럼 국민들도 다 예측을 해요. 선수 되는 것까지 해서 부산.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부산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획득하기가 어렵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경북 지역은 뭘 해도 수성할 거예요.
왜냐면 또 대구에 수성구가 있잖아요. 네, 뭐 하여튼, 네. 예, 저는 그러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깐만 넘어가기 전 경남지사는. 경남지사는 굉장히 박빙일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정훈 평론가, 그다음 김남국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토론하는 와중에도 문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400. 짧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공짜는 아니고요. 돈 받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변호사니까. 네, 네. 이게 지금 당 얘기하면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갖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네. 1심에서는 유죄가 됐다. 유죄가 나왔고, 네. 2심에서는 무죄. 네. 그러면은 대법재판이 언제쯤 있을까요? 그걸 정치적으로 네. 지금 김명수 대법관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요거를 여당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판은 일자를 조정하거나 이런 짓은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대법이 개혁의 칼날을 빼든 건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정 순서대로 가면 지방선거 전에 할까요? 그 이후에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대부분 시간이 것으로 생각이 없잖아요. 되는데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법원에서 네.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과거의 대법원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보든 뭐 보수든 어떠한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든 민감한 사건은 굉장히 조금 들고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로. 예, 선거 이후로. 특히나 선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거 기간을 피했었고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있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선거가 있은 가까운 시일 이내에도 발표를 안 하고 선거가 있은 한참 뒤에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어떤 사건도 사실상 그 선거 이전에 미리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이후로는 또 얼마나 될 이게 것이냐. 뇌물죄인가요? 예, 뇌물죄가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경남지사 선거를 할 때에 송환종 지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과 정치자금 위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뇌물이 그러면 형이 5년 이상이 네, 5년 이상 특가법에 따라서 5년 이상인데 지금 이제 이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1심과 2심에서 나왔던 증거의 증명력이라든가 가치 평가를 좀 달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은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홍준표 의원실의 쇼파 배치가 어땠다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나요, 진술이? 진술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했다는 사람의 그 진술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이 일치했고요. 다만 진술 그 장소와 그다음에 뭐 운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완전한 측면이 있었고 떨어지게. 근데 사실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4년 전의 일을 어떻게 명확하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실을 자꾸 막 매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쇼파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달하는 경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어느 시점이라든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것인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것도 본인도 이것에 연루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아무런 어떤 억하심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아마 대법원에서 조금 달리할 것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실은 좀 증언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죠.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무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뇌물인 네.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뇌물은 준 사람의 그 발언,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뭐 녹음을 해놨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신빙성인데 일부러 이걸 둘이 어느 정도 짜웅이 돼갖고 둘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갖고 살짝 이것을 저 양반에게 뇌물 줬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진술을 번복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화장실이 왼쪽에 있는 실제는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고 소파가 정면에 있었고 소파에 앉아서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장실은 오른쪽이었었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진술의 신빙성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신 말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란 그렇게 된 말이에요.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진술을 안 바꿨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 그 당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증언 내용을 바꿨다라고 신문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승모 전 그 부사장이 증언을 살짝 그렇게 바꾼 부분이 결정적으로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윤승모 유지에서. 이분은 또 예. 서청원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 서청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하고 뭔가 통화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지. 그래서 이제 그 녹취 계속, 내용이 있고. 예, 불거져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일단 그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계속 조금만 더 부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대법원이 예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뒤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경향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뭐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과거 같으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내년 지방선거 치르는 데도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재판을 뒤로 쑥 밀어버리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그랬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일단 그 신임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그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도 희박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개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이전에 이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빠르면 올 연말, 이제 늦으면 내년 그 초 정도에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이 돼버리게 되면 유죄 판결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대법원 판결이 일단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아마 친박계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일단 대표직 사퇴하라고 아마 이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때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그때를 노리는 거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인데 그건 관심 있어요? 당연히 관심 있죠. 그래요? 난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대권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묻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포기 안 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관심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무관하게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는 의미 있네요. 당연히 예. 의미. 관심은 없는데 의미는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바른정당 잔류파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달라 그래 자기들한테는? 뭐 자주파. 이제까지는 자강파 자강파. 뭐 얘기를 했죠. 자주파는 예. 저쪽 위에 있잖아. 자강파. 뭐라 그래? 바른정당. 네. 9명이 탈당을 하겠다는 거죠? 주호영 의원은 탈당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뭐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가?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뭐예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다만 네. 뭘 정리하고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지금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당의 예. 공식적인 역할. 당이 아직 완전 해체된 것도 아닌데 예. 이거 버리고 가면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권한대행이기도 하고.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지 진성당원이라든지 그 주호영 밑에 딸려 있는 그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근데 조금 때문에 더 이제 냉정하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예, 냉정하게 고려하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모아서 함께 나갈 하기 것이냐. 위해서 예. 본인은 좀 후발대 개념으로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럼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다 보니까 예. 바른정당의 그 기호를 달고 나갔을 때에 지역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기초위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당선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뭐 권한대행을 보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바른정당에 있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한다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함께 나간다는 거 그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주호영 보고 바른정당 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바른정당에 와갖고 원내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니까 당대표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들하고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주호영 보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님이 정치를 한다, 큰 예.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정봉주 의원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데 힘 있는 그건 구실이고 예. 어찌 그렇죠. 보면 더 많은 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들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나갈 때는 바른정당에 소속해 있는 위원장들, 기초광역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시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보단 당장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조금 더 얻어내야 될 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천도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뭐 현역이든 또는 예. 뭐 당협위원장이든 다시 이제 복당을 했을 때 기존의 자유한국당도 다 있잖아요. 다 예, 있죠. 지역 당협위원장이고 예.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예. 배려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약간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겠죠. 이런 거겠네요. 뭐냐면, 너네 탈당해서 와라. 바른정당,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러겠죠. 무슨 특별한 보장이 없이 그냥 와라. 결국 너네 바른정당 안 돼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고 싶지만 또 가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가갖고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 지역구도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구당 위원장이 생겼거든요. 당협위원장인데. 이런 거 다 정리해줘라 너네가. 그럼 우리를 영입하듯이 받아라 이렇게 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이 예. 홍준표 대표에게 아마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처음에 요구를 한 거죠. 당대당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분 인정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정리 문제도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또 서청원 변수도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제 더군다나 또 바른정당 내에서 또 이 끝까지 또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모양새가 많이 좀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이제 복당은 하나. 예. 하지만 나머지 좀 잔류를 좀 일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좀 하도록 협상해서. 몸값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의미가 전 크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점에서 예.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통합파 입장에서도 자강을 한 이후에 선거 직전에 통합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 마치 뭐 다 포기하듯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거는요. 예.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아니, 잠깐만 봐요. 일단 예.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서로 견해가 틀리면 볼펜들이 있어요? 볼펜 던져요 일단. 아니 뭐 컵도 있습니다. 던져내고 뭐. 휴대폰은 비싸서 못 던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이 의원이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럼요. 홍준표 대표와 분명히 모종의 어떠한 이야기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모종의 이야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선거의 공천권. 맞습니다. 그런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9월 달부터 통합을 이야기한 이 시나리오대로 이것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의원들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플러스에서 한 가지를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시겠어요? 홍준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몰라요. 홍 대표가 만약에 예.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서 올 연중에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초에 나거나 이제 빨리 날아간다. 예, 그렇게 해서 낙마했을 경우에 그때 본인이 당권을 쥐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최고의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빨리 그러니까 본인을 비롯해서 핵심이라도 일단 가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일단 적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는 어찌됐건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명분도 제대로 안 갖춰줬고 당대당 통합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그림도 많이 좀 어그러져 있고 예.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신속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품격 시대, 바른정당의 분당, 탈당과 자유한국당의 입당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문제래요. 다만 그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렇죠.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명분을 줬던. 그렇죠.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선에서 그런 정도의 친박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뭐 친박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보수도 꽤 많잖아요. 예. 그런 이제 민심을 고려를 해서 이제 친박을 계속 겨냥을 해서 뭐 공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긴 했으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진심 확인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 두 사람 그 그러니까 제명처리가 아니고 그 당원권 정지시킨 것을 다 원위치시킨 게 홍준표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대표는 이미 그때부터 친박계하고는 동거 체제로 갈 생각을 이미 했다. 다만 이제 친박계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선 친박계가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박계를 좀 적절히 제어해주면서 본인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뭔가의 위치를 원했던 것 같고 김무성계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균형을 좀 맞추고 본인이 그 위에 설 그런 구상으로 계속 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을 제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네. 얘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정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태도를 보면 그랬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대선 후보 시절에는 어찌되었건 친박계의 지지를 얻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당을 꽉 장악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대표의 입장 그리고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친박계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당 대표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썰 때부터 친박계를 굉장히 세게 공격하겠다라고 아니 근데 친박계를 보이고요. 공격하는 것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남국 변호사님 아니 네. 왜냐하면 친박계를 공격을 해. 그래서 나가라. 이제 필요 없다. 그 친박계가 야 너 대선 때 그렇게 우리 친박을 이용하더니 그때 화장실 가기 전이고 지금 화장실 갔다 오지 않았냐. 여기까지는 김남국 변호사 이게 내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청원 의원이 카드를 흔들었어요. 쇼단을 딱 쳤어. 야 이거 봐. 녹취록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청산하는 쇼맨십만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본인 재판에 매우 치명적인 이 녹취록이 드러나는 것까지는 막았을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친박계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본인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친박계하고 사생결단 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다가 녹취록이 드러나니까 야 이거 녹취록 드러나면 난 이제 재판까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이 드러나면 본인의 입지가 사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처음에는 친박계와 한번 부딪혀가지고 정말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녹취록이 드러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이 자, 여기는 후퇴했다. 후퇴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애초부터 내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왜 녹취록 그런 치명적인 녹취록이 드러나게 놔뒀는가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놔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박계하고 아니 이종훈 평론가 살짝 수정해갖고 양수겸장 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좋고 아니어도 대충 명분만 주고 좀 주저앉으려고 들었던 양수겸장을 치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수정했어요? 조금 더 수정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면 뭐 나쁠 거 없고. 아니, 질문 설득력이 있어요. 애당초 나가면 좋고 안 나가도 말고 이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적당하게 친한 척만. 아니 그런데 이거 있어요. 잠깐만요. 질문 좀 할게요. 왜 남의 질문을 막으세요? 하십시오. 잊어버릴 뻔했잖아. 안 잊어먹었네. 자, 친박을 쳐요. 근데 친박 입장에서 야 저거 그냥 친해 시중만 하는 거야. 이 정도 시그널만 주지 왜 친박을 세게 쳐갖고 진짜 내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녹취록이 나오는 상황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실제로 친박은 우리 세게 치는 거 아니야? 우리 나가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항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엔 치려고 했다가 녹취를 남기가 후퇴했다라고 하는 김남국 변호사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홍 대표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라고 전제를 없었다. 하고. 자, 그런데. 자, 일단 보십시오. 두 분이 한번 가위바위보 먼저 하면.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당하는 예. 이제 서청원이나 최경환 입장에서는 아. 서로 조용히 만나서 그럼 우리 잘 이렇게 하자, 정리하자라고 했어도 의심을 하는 거죠. 안전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아.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회의를 까고 네, 그러니까 까지는 않았잖아요. 까겠다라고 얘기했죠. 까지만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다. 까지 않고 예. 까지만 예, 그렇죠. 얘기하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만 딱 흘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오늘 어찌됐건 당에서 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내보내지 않고 남기려면, 그러니까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얘기가 나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세게 지금 홍준표 대표도 더 표현이 더 과격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좀 정치적 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풀차도 한번 잡아주세요. 두 분이 이렇게 논쟁이 서로 그 견해가 다를 때 일단 가위바위보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준비, 레디, 가위바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낼게요. 이거 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준비하고 아주 지시를 안 따르는 불량생이에요? 이러고 있다 딱 내려고 그랬거든요. 자, 들고. 네. 가위바위보. 졌죠? 네. 예, 진상 견해를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것도 억울한데. 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양쪽 얘기가 다 비슷한데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어요. 여긴 처음부터 쳐내려고 그러다가 벽에 부딪혔다. 아니면 이종 평론가님은 처음부터 쳐내려고 그럴 하는 생각이? 생각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벽에 부딪히면 물러날 준비는 다 있었다. 어쨌든 자, 그럼 결론은 서청원 최경환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럼 국민들 속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 자유한국당이 뭔가 통합의 명분을 만든다라고 하려면 예. 단순하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시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부관참시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친박계, 이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을 탈당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탈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그 사람들 사퇴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었던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돼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